일본 도쿄의 어느 어둡고 적막한 다락방. 도쿄대 최연소 대학 교수가 그녀의 인생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낡은 가죽 일기장을 읽고야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일기장은 누구 것이고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오카 하루라고 합니다. 저는 도쿄대학교에서 일본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일본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나라가 이뤄낸 발전과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저는 늘 일본이 아시아를 이끌어왔고 기술과 산업, 정치 체제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었다고 믿어왔어요. 그런 확신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강의해왔죠. 저는 얼마 전 정교수로 승진했어요. 도쿄대에서 저처럼 젊은 나이에 정교수가 된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교수 숙소로 이사를 하게 됐죠. 짐을 싸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책장에는 몇 년 동안 쌓아온 논문과 연구자료가 가득했고 서랍에는 언제 넣어두었는지 모를 오래된 서류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락방을 정리할 차례가 되었어요. 다락방은 집에서 가장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천장 한쪽에 달린 작은 나무 문을 열고 사다리를 펼쳤어요. 오래된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안쪽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작은 전등을 켜자 희미한 노란 불빛이 공간을 밝혔어요. 다락방 안은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래된 트렁크, 낡은 가구, 빛바랜 신문지들. 모두 잊힌 채 쌓여 있었어요. 어쩌면 저도 이 다락방을 잊고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주변을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작은 나무 상자가 헌 책들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다른 물건들처럼 방치된 느낌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일부러 조심스럽게 놓아둔 것처럼 보였어요. 손을 뻗어 상자 위 먼지를 털어냈어요. 낡았지만 단단한 나무 상자였고 살짝 녹슨 금속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일기장이 있었어요. 겉표지는 부드러웠지만 오래 사용된 흔적이 역력했어요.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속지는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첫 장을 넘겼을 때 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수키. 한글로 적혀 있는 이름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 이름? 왜 한국인의 일기장이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바로 옆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고 모서리가 살짝 말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서 빛에 비춰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 여성과 일본군 장교 한 명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군 장교가 저희 할아버지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머리가 핑 돌았고 손에 든 일기장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일기장을 다시 넘겨봤어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문장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한글이었지만 일본어 문장도 군데군데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문장이 눈에 띄었어요. 카즈히로 나의 사랑. 순간 심장이 요동쳤어요. 모리오카 카즈히로. 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인 여성과 사랑을 나눴다고? 이수키라는 사람과 무슨 관계였던 거지?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할아버지는 일본군 장교였어요. 평생 일본을 위해 살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기장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걸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가죽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닫고 그냥 지나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혹시 이수키라는 분이 나와 연관이 있을까? 저는 이대로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그래, 하루구나. 무슨 일이니? 혹시 이수키라는 분을 아세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이름은 어디서 들었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보였어요. 왜?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아빠.
사실 다락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찾았어요. 여전히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아빠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루야,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리곤 전화를 끊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은 받지 않으셨어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다시 걸었는데, 이번에는 받으셨어요. 그래, 하루야.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아빠, 이수키라는 분 도대체 누구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이야기죠?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와 연관된 사실이죠?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내 어머니야.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이숙희, 그분이 내 할머니야. 저는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할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할머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아버지는 덤덤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할머니는 날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어. 그 말이 머리를 세게 때린 것처럼 들렸어요. 버렸다고요?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난 태어나고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그분은 일본을 떠났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를 원망하면서 자랐어. 나를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버지는 말끝을 흐리셨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분을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워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 그 사실을 숨기셨어요? 아버지는 짧게 웃으셨어요. 내가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어. 뭐가요?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지금처럼 살 수 없었을 거야. 저는 숨을 삼켰어요. 나는 평생 그 사실을 숨기면서 살았어. 혹시라도 남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웠고 네가 알게 되는 것도 두려웠어.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저를 막으려고 하셨는지.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알아야겠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을 아세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장의 종이에 적힌 주소를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주소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울특별시 북촌동.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꼭 쥔 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이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건 쉬웠어요. 짐을 싸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께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는 건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저는 떠나기 전날 밤 다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왜?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 한국에 다녀올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아빠는 안 가실 거예요? 아버지는 짧게 웃으셨어요. 난 평생 가지 않은 길이야, 하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가지 않을 거야.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조심히 다녀오거라.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저는 공항에 서 있었어요. 비행기가 떠날 시간까지 한참 남았는데도
제 발걸음은 공항 안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출국장으로 가는 길이 어쩐지 조금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말 가는구나. 비행기 탑승 안내가 나오자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일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고 있구나. 비행 시간은 2시간 정도였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낯선 공기의 느낌이 확 다르게 다가왔어요. 일본 공항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나 영어로도 자세히 적혀 있어서 길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는데 이상하게도 혼잡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무료 와이파이도 연결이 잘 되었고 충전할 곳도 많았어요. 일본보다 편리한데? 의외였어요. 잠시 감탄은 한 뒤 저는 서둘러 짐을 찾아 북촌동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어요. 30여 분 후 저는 한 주택단지에 도착했고 한옥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만약 이곳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주소가 틀린 건 아닐까? 긴장감에 손에 땀이 났어요. 아버지께서 건네주신 이 주소가 맞다면 이곳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지만 할머니께서 아직 여기 계신다는 보장도 살아있다고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제가 찾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고 영영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두드리려던 순간 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문 앞에는 한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그분은 일기장의 사진 속 김숙희 할머니와 묘하게 닮아 보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고 온화한 눈빛이 담겨 있었어요.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사진 속에서 본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할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내가 혹시 하루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저를 아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올 줄 알았단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어서 들어오렴. 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옥 내부는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탁자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제가 사진에서 본 이숙희 할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찻잔을 제 앞에 놓아주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죄송한데 혹시 어떻게 저를 알고 계세요?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나는 이숙희의 막내 동생 이혜숙이란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막내 동생이요? 그래. 내가 찾고 있는 분은 내 언니 이숙희야.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그럼 할머니께서는 저희 할아버지를.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고 있지. 내 언니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제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할머니께서 제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할머니께서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너에게 들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우리 언니 이숙희는 강한 사람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언니는 독립운동을 했어. 신문을 만들고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사람들에게 독립선언문을 전했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러다 일본 경찰에게 잡혔어. 그리고 일본으로 끌려갔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 할아버지를 만났어. 저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어요. 드디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구나. 내 할아버지는 일본군 장교였어. 처음엔 우리 언니를 취조하는 사람이었지.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우리 언니는 처음엔 내 할아버지를 미워했어. 당연하지, 일본군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저는 숨을 삼켰어요. 내 할아버지가 자꾸 언니에게 질문을 했어. 왜 그렇게까지 싸우느냐고.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냐고. 그리고 어느 날 내 할아버지가 언니를 도망치게 해줬어. 할아버지가요? 그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할아버지는 변했어. 그리고 언니를 사랑하게 됐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군 장교였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돕고 할머니를 사랑했다고요? 그럼 왜 떠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 할아버지는 잃을 게 너무 많았어. 만약 언니가 일본에 남아 있었다면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어. 언니는 내 아버지를 데려가고 싶어 했어. 하지만 너무 위험해서 그럴 수 없었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니와 내 할아버지는 일본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손을 떨며 말했어요. 우리 언니는 그 선택을 평생 후회했어. 하지만 너무 위험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는 평생 할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고 계셨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할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떠나셨던 거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할머니께서 일기장을 보시더니 손을 덜덜 떨면서 그것을 집어드셨어요.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할머니께서는 책장을 넘기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 글씨 내 언니 글씨야. 할머니께서는 잠시 눈물을 글썽이다가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언니는 결국 독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이 해방되기 딱 한 달 전이었어. 할머니께서는 깊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 오랜 세월을 버텼는데 끝내 독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단다. 저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독립을 위해 싸우셨고 일본에서 겨우 탈출해 조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결국 독립을 맞이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할머니께서는 끝까지 아버지를 못 보셨겠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해숙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아버지를 그리워했어. 할머니께서는 낡은 서랍에서 또 다른 일기장을 가져와 보여주셨어요. 손으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건 언니가 마지막까지 남긴 일기야. 할머니께서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거기엔 아버지의 일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카즈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났지만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너를 두고 떠나야 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내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구나. 내가 건강하길, 내가 행복하길 나는 그저 바라고 또 바란다. 내가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두렵구나. 하지만 언젠가 너도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겠지. 나는 언제까지나 내 어머니란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한자 한자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할머니를 미워하며 살아오셨죠. 서울의 거리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는 이해숙 할머니의 집을 나와 천천히 걸었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숙희 할머니, 그러니까 제 친할머니는 해방을 단 한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날까지도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일기를 적었는데 결국 그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죠. 아버지께 이 사실을 전해드려야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하루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아빠, 저 아빠 보내준 사진 속 주소를 방문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그래, 누가 살고 있었니? 할머니의 동생을 만났어요. 누구? 아빠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이숙희 할머니의 동생이세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이제 이야기를 전해야 했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어릴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셨죠? 그게 사실이잖아. 아니에요, 아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아빠를 위해 떠나셨던 거예요. 뭐? 할머니께서는 위험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셨고, 일본군 장교였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도와 탈출할 수 있도록 하셨대요. 하지만 그 선택이 가족과 평생 이별하는 일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럼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남긴 일기장을 봤어요. 저는 이해숙 할머니께서 챙겨준 낡은 일기장을 꺼내 손으로 꼭 쥐었어요. 아빠 할머니께서는 아빠를 죽는 날까지 그리워하셨어요. 아버지의 숨소리가 깊어졌어요. 나는 평생 할머니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해요, 아빠. 할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빠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진심으로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어느새 귀국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국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 강연을 요청한 거였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강연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는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진실을 마주했고 이제 그것을 전해야 할 때였어요. 서울대학교 특별 강연일, 강당 안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수님들, 연구자들, 학생들까지 모두가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저는 연단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모리오카 하루 교수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안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평생 일본의 역사 속에서 자라왔고 일본 중심의 역사관을 배우고 가르쳐왔습니다. 저는 믿어왔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일본이 미국에 패배한 후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독립하게 된 거라고. 그리고 이후 일본이 한국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해주었다고. 강연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띄웠어요.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 그런데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강당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일본인 교수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켰다고요? 아니요. 일본은 한국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약탈했습니다. 한반도의 자원을 빼앗고 언어와 문화를 말살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노동과 전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패배하면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독립했다고요? 아니요. 한국은 일본이 패배하기 전부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의 독립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쟁취한 것이었다는 걸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게 피해 보상을 해줬다고요? 일본은 진정한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며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강당 안이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입술을 한번 축였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이 제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연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고 강연장의 스크린에 또 다른 사진을 띄웠어요. 이수키 할머니와 일본군 장교였던 제 할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이 할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일기의 한 페이지가 보였어요. 이 사진 속 두 사람은 일본이 만든 역사의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본의 역사에는 그들의 불행을 기록하지도 보상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개인의 일기장에 한 줄의 문장으로 남아있을 뿐이죠. 저는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제 저는 연구자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잊힌 목소리를 되살리고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깊은 공감과 울림이 느껴졌어요. 강연이 끝난 뒤 저는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아빠. 아버지는 어제와는 달리 한결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오늘따라 하늘이 맑고 푸르게 보였어요. 마치 이수키 할머니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야 정말로 저의 길을 찾았다는 것을.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왜곡되고 잊혀진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승자가 기록하는 역사에서 왜곡된 사실을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딘다면 진실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기록하는 증인으로서 일본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그녀의 앞길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